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에 몇 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어야만 하는 이유.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시 시점에 이건희 회장이 사망해버리면 약 4조 원에서 5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재용의 재산을 다 모아도 상속세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재산을 다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건희 회장이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정확하게는 2018년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총수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 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넣었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총수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을 지배한다는 건 사실 삼성전자를 지배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을 대표함과 동시에 그룹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업을 지배한다는 건 뭘까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겁니다.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면 그 회사의 이사들을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시 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3분의 1을 넘으면 정관 개정이나 합병 같은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 50% 이상을 한 사람이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30조 원을 넘습니다. 50%를 가지려면 적어도 165조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세계 1위 부자,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약 110조에서 15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재산을 다 털어도 삼성전자 주식 50% 이상을 갖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하면 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CEO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 총수들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의 기업 집단 전체를 소유한 듯이 움직입니다.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오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너라고 불리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보유한 평균 주식은 기업 전체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 3%를 보유한 이건희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오너는 아니죠. 이재용은 삼성전자 주식 고작 0.7%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지만 지분율로 보면 매우 낮죠. 그런데 지금 이재용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순환출자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의 주식을 대량 보유해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한국 재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는데요. 재벌 총수들은 이 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은 지주회사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자세히 볼까요? A, B, C, D라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A는 B의 주식을 30%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럼 A가 B를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B는 C의 대주주이고 C는 D의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D는 다시 A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향력이 빙글빙글 돌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A 기업의 대주주로 A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빙글빙글 도는 구조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순환하면서 출자하는 구조라고 해서 순환출자 구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순환출자 구조를 잘 드러내줬던 재벌이 삼성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A는 에버랜드고 B는 삼성생명, C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바로 이건희와 이재용입니다. 자, 이제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1998년 12월에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 344만 주를 사들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9,000원이었습니다. 엄청 싸죠? 삼성생명 주식이 장외에서는 꽤 비싸게 팔리는 주식이었지만 에버랜드는 9,000원에 샀습니다. 이때 삼성생명은 비상장 회사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동안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 20%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7%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주주로 삼성생명은 가장 입김이 센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시 삼성 SDI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 SDI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삼성물산은 다시 에버랜드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면서 사슬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는 제일모직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줄기가 되는 기업의 흐름을 보면 이랬던 거죠.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물산, 다시 돌아서 에버랜드. 여기에서 에버랜드를 지배하는 사람이 바로 에버랜드의 대주주 이재용입니다. 이렇게 이재용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삼성 순환출자 구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살 때 이건희도 삼성생명 주식 300만 주를 사들입니다. 이건희는 원래 있던 지분까지 합쳐서 26%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에버랜드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때까지 삼성은 이건희 체제였던 겁니다. 이건희와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희의 지배력이 훨씬 높은 상태였던 거죠. 여기까지면 이재용으로의 승계 작업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희의 삼성생명 지분은 어차피 이재용과 이재용의 동생들이 물려받을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금산분리 원칙이 강화되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즉 사슬 구조를 바꿔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사실 순환출자 구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업들이 서로 사슬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위기에 빠지거나 도산하게 되면 얽혀있는 다른 기업들도 위험해지는 구조거든요. 줄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위험은 현실에서 터집니다. 1997년 IMF 사태 때 재벌들이 줄줄이 무너졌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슬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후에 재벌들에게 순환출자 구조를 끊으라고 합니다. 금지시켰죠. 그러면 지금은 순환출자 구조가 아닐까요? 아니, 지금도 삼성이나 현대차는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순환출자 구조를 금지시킬 때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불법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순환출자만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삼성도 이를 일정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구조를 바꾸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삼성 승계의 3단계가 시작됩니다. 내친 김에 이재용은 삼성전자를 직접 지배하는 길을 엽니다. 순환출자 구조를 깬다는 건 순환, 즉 사슬을 깨는 겁니다. 삼성 지배의 핵심은 삼성전자니까 이재용은 삼성전자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지분 구조를 봐야겠죠. 2014년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입니다. 자사주 11.1%, 삼성생명 7.21%, 국민연금 7%, 삼성물산 4.06%, 이건희 3.38%, 삼성화재 1.26%. 하나씩 봅시다. 맨 위에 있는 자사주는 지배력과는 관계없으니까 패스. 국민연금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또 패스. 국민연금도 최근에는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에는 개입합니다. 하지만 경영에는 일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죠. 삼성생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보험업 투자 제한에도 걸리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하는 처지니까 패스. 그리고 삼성생명은 이미 지배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럼 다음이 삼성물산입니다. 네,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지분 4%를 직접 지배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걸 지배할 수 있으면 가장 영향력이 높은 회사니까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되니까요. 게다가 삼성물산은 이외에도 삼성 SDS, 삼성 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골고루 그리고 많이 보유하는 회사였습니다. 삼성 전체를 지배하려면 삼성물산을 지배해야 하는 것이죠. 삼성물산 주식이 없었던 이재용은 약 2년이 걸친 작업 끝에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됩니다. 이것도 마법 같죠. 2013년 9월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부문을 인수합니다. 에버랜드의 덩치가 커진 것이죠. 제일모직의 다른 부분은 삼성 SDI에 인수됩니다. 그럼 제일모직은 없어집니다. 이름이 좀 아깝잖아요. 삼성 에버랜드가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꿉니다. 없어진 회사의 이름이니까 가져간 거죠. 2014년 12월 제일모직이 주식시장에 상장됩니다. 돌풍을 일으킵니다. 상장된 날 시가총액이 15조 2,550억 원으로 14위에 오릅니다. 그 자체로 거대 기업이 된 것이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7월 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찬성으로 결정이 됐고 9월에 합병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삼키는 구조로 합병됐다는 겁니다. 흡수합병이었죠.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은 제일모직에서도 최대 주주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다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회사에서 이재용은 최대 주주로 등극합니다. 에버랜드 시절 약 25%였던 이재용의 지분은 합병하면서 17.4%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 자리를 잃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 가족들의 주식,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33.72%로 압도적인 최대 주주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회사 이름은 뭐가 됐을까요?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참 신기하죠?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을 흡수해서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을 썼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을 흡수해서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 먹힌 회사의 이름을 쓰는 걸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재용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도 높았기 때문에 합쳐진 삼성물산이 한쪽으로는 삼성전자를, 다른 한쪽으로는 삼성생명을 지배하게 되고, 두 기업이 그 밑으로 줄줄이 관계 기업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용은 한국 최대 재벌 삼성의 맨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이건희가 삼성 총수가 된 지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불법적 행위도 많았습니다. 기업 가치를 장부상에서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하죠. 국내 아파트 건설 1위였던 삼성물산이 한동안 아파트 수주를 거의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가를 높이거나 주가를 낮추는 증거들이 넘쳐났습니다. 이상한 일 투성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시한 문건이 삼성 계열사 공장 바닥에서 발견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무리한 합병 계획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요. 이 과정에 뇌물이 오간 문제도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의 한국경제사, 이재용은 어떻게 삼성을 삼켰나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